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자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정치활동은 항상 사회의 주요 이슈였지만 정치적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꼭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해내었습니다. 물론 정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고 정치적 신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독재 정권과 군사 정권에 대한 평가는 경제 성장과 평가가 연결되어 있어 더더욱 모든 집단의 동의를 얻는 평가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평가보다 설명에 기초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말고도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 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중 이번 강의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많이 일으킨 독재자이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민주화를 방해한 독재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사정권의 대통령이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리 집권 연장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역시 군사정권 출신이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다른 군인 출신 대통령들과는 달리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그토록 국민들이 몰아내고자 했던 군사정권 승계자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과의 합당을 통해 민간인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 역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정치인이었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냅니다. 물론 그 뒤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이번 강의에서 다루려는 주제는 민주화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만 다루고자 합니다. 물론 이 강의에서 정치적인 부분의 모든 부분을 다룰 수는 없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정치적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정치적 진실보다는 민주화의 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국 정치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민주화는 대통령 직선제와 민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정권 교체로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시기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이승만 정부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4.19 의거입니다. 4.19 의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항의했고 김주열 열사의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탄을 발사하였고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거일에 발생한 부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선거 당국은 선거 전에 이미 투표함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기표된 투표지를 미리 넣어 놓았습니다. 대리 투표도 실시되었으며 물품을 뿌려 투표를 독려하고 투표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3인조나 5인조로 묶어서 투표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완장부대와 정치 깡패를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야당 참관인에게는 위협, 폭행 등의 무력을 가하거나 투표소 시계를 조작하여 선거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투표가 끝났다며 선거장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부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부정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4.4 개헌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인 자신에 한하여 연임 제한을 면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시 재적 국회의원 203명의 3분의 2 이상인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114명의 의원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여 매수, 회유, 협박 등 부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137명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는데 135명의 찬성표밖에 나오지 않아 부결되게 됩니다. 한 명이 부족했던 것이고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었기 때문에 0.333명이 모자라 부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에서는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은 0.5 미만으로서 수학의 4.4 원칙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수이므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명이 아니라 135명이라고 주장하며 억지 논리를 내세워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4.4 숫자 4는 반올림을 할 때 버리고 숫자 5는 반올림을 할 때 올린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4.4 개헌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4.4 개헌을 통해 이승만은 한국에서 4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이 됩니다. 부정선거가 4.19 의거로 이어졌던 1960년의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4번째 선거였습니다. 4.4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4.4 개헌 이전에는 발췌 개헌이라고 불리는 헌법 개정을 진행합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남한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헌법 개정이 진행됩니다.
헌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던 간접선거 방식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에 진행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거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간접선거로는 대통령에 재선될 확률이 적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포결은 찬성 14, 반대 143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선출권이라는 막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경찰과 군이 국회를 포위하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헌안은 기립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기립표결의 결과는 찬성 163, 기권 3이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은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에는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된 것은 행정부의 통솔권자인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간접 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헌법 초안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였으며 의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는 내각 책임제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고 이승만은 당시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타협책으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이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복잡한 방식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된 대통령 간접선거에서 이승만은 196표 중 180표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 이전의 국회의장 선거에서 이승만 국회의장은 197표 중 188표를 받아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었고 국회의장 선거 이전의 임시 국회의장 선거에서는 141표 중 119표를 받아 이승만 당선자가 임시의장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영향력이 가장 큰 정치인이었고 국회에서 임시의장과 국회의장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과오를 제외하고 본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대통령은 많은 업적을 일으켜내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일으켜낸 지금의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주의는 남한 지역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하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고 혁명적인 체계의 정치 방식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자본주의에 비해서 도덕적으로나 가치적으로 더 우월해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인 제도라는 것이 몇십 년의 실험을 거쳐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실험을 한 국가인 북한과 남한의 경제적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저해하는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에는 큰 무리 없이 당선되었지만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서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자 비민주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간선제보다 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직선제로 바꾸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4.4.5입이라는 억지 논리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 사실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선거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는 혼돈의 시간이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